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더 배운 공무원고 교수 이준호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6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는 46쪽이 되겠고, 자, 이번과 관련해서 내용은 그 고전 산문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고전 산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문학 작품의 종합 감상 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외제론, 내제론이 있었었죠. 이런 문제 유형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하시고, 자, 그리고 소재와 관련된 상징적인 의미라든지 고전 산문도 역시 마찬가지 문학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문학 이론을 여러분들이 꼭 학습을 하시고 문제 푸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우선 김시습의 이생규 장전이라는 작품이 되는데, 김시습과 관련해서는 한문소설입니다. 한문소설. 한문소설이 되겠고, 그리고 이 김시습은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생규 장전이라든지 또 뒤에 가면 또 다른 작품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작품들은 보통 고전 소설은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주로 이제 명나라를 보통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김시습이 지니고 있는 작품은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생규 장전이 있는데, 이생규 장전은 말 그대로 이생이 규방 안에 있는 담을 엿보다라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만남과 이별을 모티브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생과 채랑이라는 여인이 첫눈에 반해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만남, 그러다가 이생의 아버지가 반대를 해서 첫 번째 이별이 나오게 되다가 결국 이생의 그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혼을 허락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만남으로 이어지다 홍건적의 난을 통해서 최랑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별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이 최랑이라는 부인이 다시 원혼으로, 말 그대로 귀신이 되겠습니다. 귀신의 몸으로 다시 와서, 이생은 귀신인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세 번째 만남이 이어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한 3년 정도 만남을 다시 이어가다가 결국 최랑은 약속된 날짜에 저승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별이 나오면서 이생도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남녀 간의 사랑, 만남과 이별의 모티브가 크게 세 번의 만남과 세 번의 이별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내용을 보면은 그 교재 내용은 두 번째만 보셔도 세 번이나 아름다운 기억을 얻게 되었지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세 번째 이별, 최랑이 저승으로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 거기 중반부를 보시게 되면은 보이는 것은 칼과 척만 부딪히는 전쟁터, 옥이 부서지고 꽃이 떨어져 원앙새는 짝을 잃었네, 나뒹구는 해골을 누가 묻어주리요. 자, 그리고 밑에 줄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한번 이별하면 다시 만나기 어려우니 저승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저승과 이승에는 편지조차 막히겠지라고 해서 제가 방금 읽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읽어드린 부분은 고전 산문 안에서 운문이라는, 즉 말 그대로 시가 되겠죠. 시, 이런 시가 삽입이 되고 있습니다. 산문 안에서 이렇게 운문이라는 시가 삽입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단조롬, 산문 같은 경우는 사실 읽기가 좀 지루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단조롬을 우리가 보통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런 단조롬을 약간 피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삽입시라는 것은 앞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할 수도 있는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남아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사건 전개를 암시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렇게 내용들에 대해서 형식적인 내용으로는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내용상으로 이렇게 삽입시가 들어간다. 내용상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글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이런 인물들의 정서 또는 인물들의 태도, 이와 관련해서 정서를 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측면도 분명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69번 문제로 가게 되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서로 만나고 사랑하고 이별하고 또 만나고 결혼하고 이별하고 또다시 귀신으로 만나고 이런 내용들, 정답은 당연히 2번이 되겠죠. 2번. 자, 그 다음에 70번을 보면은 4번이 정답입니다. 중국에서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 그 다음에 뒤에 71번에서 72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2번.
자, 거기 보면은 우선 이때의 상서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인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김전이라는 인물이 있고, 자, 김전의 부인 장씨가 있습니다. 장씨. 자, 이들 사이에서 나왔는 딸이 숙향이 되겠죠. 숙향. 자, 그 다음에 이상서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상서에 당연히 부인이 있습니다. 부인. 이 둘 사이에서 나왔는 인물이 이선이 되겠습니다. 이선. 거기 이랑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랑은 이선을 가리킵니다. 이선을.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내용이 이생으로 몇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생. 이생은 아닙니다. 이생을 요걸로 여러분들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생을.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작품의 인물과 관련된 영향도를 보게 되면은 김전과 장씨와 그 다음에 이들의 딸 숙향이 되겠고, 뭐 김전하고 장씨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아이가 없었었는데, 어떻게 이제 숙향이라는 이제 아이를 이제 그 정말 오랜 기간 사이에 이렇게 아이 한 명을 얻었는데, 그 전쟁이라는 난을 통해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아이를. 잃어버리고, 숙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뭐 고난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서와 부인 사이에서는 이선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신분이 비슷한 사람들이 부모들이 짝을 지어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숙향과 이선, 특히 이선이 숙향을 보고 이제 첫눈에 반해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그래서 뭐 부모가 짝을 지어주지도 않았는데 부모에 반하는 그런 지금 연애관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남녀의 인간적인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숙향과 이선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 이상서라는 이선의 아버지가 이 둘이 결혼을 했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지금 남녀 사이에 지금 자유로운 뭐가 되느냐? 연애관이 되겠죠. 자유로운 연애관. 근데 여기서 지금 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가 지니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교적인 가치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이와 관련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교적인 도덕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부모의 의사, 즉 부모의 생각에 반하는 신분 질서에 근거를 하고 있는 전형적인 본건적인 사고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상서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첫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은 이때 상서 뭐 등장 인물이니까 뭐 동그라미라든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체크를 해 두시면서, 국사에 매여 집에 돌아오지 못하였더니 상서의 부인은 이선의 부친이 되겠죠. 그리고 상서의 부인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상서의 부인이 되겠습니다. 부인, 이선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선의 어머니는 이선의 행동 거지가 수상함을 보고 하인들을 추궁했습니다. 이에 하인들이 부득이하게 사실대로 아뢰니 부인이 크게 놀라 즉시 상서께 기별했습니다. 말 그대로 둘이 혼약을 했는 뭐 그런 사건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 한편 이선은 고모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이때 낙양태수였던 김전이 상서의 말을 듣고 즉시 관원들을 풀어, 자,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상서라는 사람이 아무래도 이제 신분상으로 위에 있었겠죠. 그래서 이 김전이라는 태수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김전은 당연히 이 숙향이 자신의 딸인 줄 모르고 있죠. 전쟁 중에 워낙 어렸을 때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김전이라는 인물에게 명령을 내려서 숙향을 잡아 가두라고 명하면서 뭐 죽이라고 명령까지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수가 말하기를 나는 상서의 기별대로 할 뿐이다. 자, 그렇게 매우 쳐라라고 하면서 치기를 재촉하니 숙향이 뭐 화월 같은 용모에 머리를 흐트리고서 슬피 우니 그 모습을 차마 못 보겠다.
그 다음에 사령이 매를 들여 치려 한즉 팔이 무거워 들지 못한다. 뭐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비현실적인 내용이 나타나고 있겠죠. 아무래도 숙향이 평범한 인물은 아니다라는 그런 뭐 비범한 인물이다라는 내용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비현실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밑부분을 보면은 2선 말고 2랑이 나오고 있는데 2선이 되겠습니다. 2선. 자, 그렇게 71번을 보게 되면은 이생이 아니라 이선이 되겠죠. 이선은 부모 몰래 숙향이라는 여인과 결혼했다. 맞습니다. 부모 몰래 결혼한 겁니다. 부모 몰래.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선지는 장씨 부부는 피란 중에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다. 장씨 부부가 되니까 맞겠죠. 장씨 부부는 피란 중에 어렸을 때 숙향이라는 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겠고, 그 다음에 이선은 애인이 고초를 겪는 것을 알지 못한다. 맞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숙향이 이선에게 내가 지금 이런 위험에 처해 있다 이거를 알리기 위한 내용은 분명히 나오고 있지만 이선은 분명히 숙향이 이런 고초를 겪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를 보게 되면은 숙향이 지금 관가에 오자 말 그대로 이런 김전의 관가에 와가지고 지금 내용이 거짓말로써 위기를 모면한다는 내용 전혀 없습니다. 숙향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자, 그 다음에 72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장씨는 남편에게 적절한 충고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왼쪽을 보면은 지문에서 꿈을 꾸고 있는 내용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꿈을 꾸면서 혹시나 지금 자기 남편이 보고 있는 업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거를 확인을 했고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선지를 보면은 하인들은 위협에 겁먹고 맞겠죠. 바른대로 되라라든지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이 그렇게 이제 추궁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하인들이 두 번째 줄에 나오겠습니다. 왼쪽에 이에 하인들이 부득이하여 사실대로 아뢰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위협에 겁을 먹고 주인 도련님의 비밀을 지켜주지 못했다. 둘이 몰래 혼인을 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 3번을 보면은 숙향이 혈서를 쓴 것은 형리들과 태수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아니죠. 본인이 이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 위기 상황을 이선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 행동이 되는 거지 이 김전이라는 태수가 이렇게 자기를 봐달라는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그리고 4번 선지도 충분히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비현실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숙향을 굉장히 지켜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선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지원의 광문자전으로 가서 50쪽과 51쪽이 되겠습니다. 광문자전. 자, 우선 73번에서 75번을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억과 관련된 광문의 성격이라든지 그리고 주인 영감의 성격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작품에서 나오고 있는 광문은 광문이라는 인물은 글쓴이 박지원이 그때 당시 없는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인간상. 근데 이 새로운 인간상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어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인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의리 있고 또는 굉장히 신이 있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포용할 줄 알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크게 싸움이 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인물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광문은 신분도 비천한 거지고 굉장히 얼굴도 추합니다. 못생겼습니다. 굉장히 지금 신분도 낮고 그 다음에 추한 인물을 내세워서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새로운 인간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작품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도 역시 마찬가지 한문 소설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태를 풍자하고 있는 그때 당시에 새로운 인간상을 얘기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때 당시에 비판받는 분명히 인간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광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해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태를 풍자하고 있는 풍자소설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런 세태 풍자가 가능한 것은 그때 당시 박지원이
양반들에 대한 세태가 있는데 이런 양반들의 세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인간형을 제시했다. 네, 그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이 작품은 기존에 지니고 있는 제자 가인형의 인물이 아닙니다. 분명히 뛰어난 인물이 아닙니다. 굉장히 평범한 인물인데 그런 평범한 인물이 현실 속에서 꾸준하게 그렇게 남을 배려하고 신이 있고 뭐 친구들 사이에 의리도 있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뭔가 할 줄 아는 이런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이런 삶을 오히려 새로운 인간상으로 제시해 주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이 작품은 광문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집주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주인, 뭐 친구 이제 뭐 시체라든지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광문 같은 경우에는 거지 중에 이제 왕으로 추대를 받아서 이제 거지 중에 이제 왕이니까 왕초니까 크게 그 밥을 쌀을 얻으러 이렇게 동양화로 이렇게 안 다녀도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그 거지들의 운막을 지키고 있는데 마침 그때 누가 아픈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아픈 아이를 위해서 이 광문이가 직접 동양을 하러 가서 음식도 가지고 했는데 이 아이는 결국 몸이 아프다 못해 죽어버린 거죠. 때마침 이제 들어왔는 다른 거지 주변 인물들이 광문이가 죽였다라는 사실로 받아들여서 광문인을 두드려 패서 내쫓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광문이는 몰래 이 아이의 시신을 수습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 있고 신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그것을 알아봐 주는 사람이 바로 집주인이 됩니다. 집주인. 자, 그래서 이런 집주인이 약국 부자에게 여기 괜찮은 정말 이런 성격의 아이가 있는데 그 뭐 조수 정도로 한번 써봐라. 그래서 약국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약국 부자에서. 그런데 도중에 이 약국 부자가 돈이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문이가 당연히 의심을 받게 되고, 하지만 알고 보니 조카가 돈을 빌리러 잠깐 왔었는데 삼촌이 안 계시는, 약국 부자가 안 계시는 사이에 그냥 자기가 임의대로 가져갔다가 이거 그때 제가 빌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갚으러 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심을 받는 가운데서도 광문이는 자기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약국 부자도 광문이를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내용들이 되는 것이겠죠. 자, 73번으로 가면은 1번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 사회의 정치 혼란상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뭐 여기서 우리가 뭐 세태풍자를 통해서 그때 당시 양반들의 어떤 부정적인 행위를 분명히 비판하고 있다, 이거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은 적어도 이 작품에서 그와 관련된 정치 혼란상은 없습니다. 광문이라는 새로운 인간상을 지금 계속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75번으로 가게 되면 주인 영감은 제가 아까 말씀해 드렸다시피 광문이가 지니고 있는 인품을 알아보는 영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동시에 광문을 약국 부자에게 소개해주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고 있는 거는 구몽이 되겠습니다. 구라는 것은 9명의 등장인물을 얘기하겠고, 운이 지니고 있는 것은 당연히 구조가 되겠습니다. 환몽구조라는 그와 관련된, 또는 운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되느냐, 주제가 되겠죠. 인생무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라는 것은 등장인물, 운이라는 것은 그 인생무상이라는 주제,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몽이라는 것은 환몽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뭐 인물과 주제와 그 다음에 형식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초기가 되겠네요. 초기가 되는데,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실 때 그 약간 좀 바뀌었죠. 현실이 성계입니다. 현실이 우리하고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현실이 인간계죠. 지금 여기 교재에 수록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육간대사가 성진을 통해서 뭐 용왕에게 심부름 보냈다가 심부름에서 돌아오는, 그러면서 뭐 술을 몇 잔 마시게 되고 그 8명의 그 선녀들과 이렇게 이제 희낙락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자, 이로 인해서 지금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것이 바로 인간계가 되겠습니다. 인간계가 꿈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꿈을 통해서 성계로 갈 수 있겠지만은 반대입니다. 반대.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성진이 이제 크게 깨닫고 다시 성계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환몽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여기는 성계는 당연히 성진이 되겠죠. 성진의 삶이 되는 것이고 인간계는 양소유의 삶이 되겠습니다. 양소유. 자, 그리고 9명의 등장인물이니까 성진과 팔선녀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꿈속에서는 이 팔선녀가 2명의 처와 6명의 첩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전반적인 주제는 인생무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생무상. 자, 76번과 77번 문제 유형은 사실 쉽습니다. 76번을 보게 되면은 주인공이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투쟁적인 면모가 드러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고난을 극복한다, 굳이 고난을 극복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고뇌 있죠. 108번뇌라든지 그런 고뇌 번뇌를 극복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는 있지만은 투쟁적인 면모가 드러난다? 아닙니다. 이 글은 지극히 불교적인 색채를 지니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7번은 왼쪽 지문을 보면은 전부 다 내용 진술이 어떻습니까? 큰 따옴표가 이어지고 있죠. 큰 따옴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된 내용 전개 방식은 대화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8번에 나오고 있는 성진과 팔선녀의 말하기 방식을 보게 되면은, 성진은 자기는 난 여기 이 길을 지나가야 된다. 하지만은 선녀들은 길을 막고, 성진이가 뭔가를,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헤쳐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말하기 방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자, 그 다음에 79에서 80번 문제로 가게 되면은 역시 김시습의 만복사 젖보기가 되겠습니다. 만복사 젖보기. 자, 우선 79번 문제로 가게 되면은 만남과 이별이라는 큰 줄기로 짜여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작품도 역시 마찬가지 양생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생. 자, 지금 양생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는데, 양생이라는 인물은 결혼을 하고 싶고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부처님에게 저포놀이, 지금으로 치면은 주사위 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포놀이를 혼자서 하고 있는 거죠. 혼자서. 근데 이제 자기 차례 이렇게 던졌는데 자기 주사위 수가 더 많이 나와서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탕으로 실제 한씨라는 여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그 여인이 나오고 있으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하씨 여인이 뭐가 되느냐? 바로 귀신이 되는 거죠. 귀신. 자, 그래서 이 양생이라는 인물은 현실에서 소외되면서 상당히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물로서 부처님과의 저포놀이, 이를 통해서 하씨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이 하씨 여인은 외구, 이 외구들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말 그대로 귀신이 되겠습니다. 귀신. 자, 그래서 이 하씨 여인은 자신이 생각했던 진정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양생과 만나게 되는, 역시 비현실적인 내용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79번을 보면은 제가 그 앞부분에서 이생규 장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김시습의 금오신화는 한문소설입니다. 그런데 4번 선지를 보면은 지금 국문소설이 대표 작품이다라고 들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그리고 선지 2번을 보면은 중국 전기체의 소설을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은 김시습의 금오신화는 중국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구의 전등신화가 되겠죠. 전등신화. 분명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79번은 옳지 않은 것은 국문소설의 대표 작품이다. 4분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81번과 82번 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80번 문제는 거기 보면은 기능으로 이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요거는 밑줄 제가 확인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자, 그 다음에 81번과 82번으로 가게 되면은, 네, 바리대기 공주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바리대기 공주는 서사무가에 해당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서사무가. 자, 서사무가라는 작품이 되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왕이 되겠죠. 당연히 어머니는 왕비가 되겠습니다. 이 왕이, 간단하게 이제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겠거든요. 이 왕이 이 신하를 시켜가지고 이제 점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올해 결혼을 하면은 딸을 7명 낳을 것이고 내년에 결혼하면은 새 나라를 다스릴 왕자 3명을 얻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왕이 그 해에 왕비를 만나서 이제 아이를 놓게 되는 거죠. 첫째도 딸이고 계속해서 딸만 놓게 되다가 마지막 이 7번째가 바로 바리대기 공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째로 딸을 낳았을 때는 딸을 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딸이 바리대기 공주가 다른 인물들에 의해서 구출이 되어서 조력자의 도움으로 구출이 되어서 잘 길러지다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음을 거의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알고 난 뒤에 이 지금 궁으로 복귀를 해서 결국 자기가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그 양여수라는 그런 물을 구하러 가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전략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칠공주를 불러내어 부모 소양 가려느냐라고 해서 칠공주 분명히 7번째 공주는 부모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버려졌지만은 부모를 위해서 양여수가 있는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곳은 무장승이라는 그런 어떤 신비로운 등장인물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무장승으로부터 3년 밥을 하고 3년은 빨래도 하고 3년은 밥도 짓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9년 동안 일을 하다가 이 무장승이 가만히 보니까 이 바리대기가 변신 모티브를 통해서 남장으로 변신을 하고 갔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여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들 7을 낳아준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이제 그렇게 이제 양여수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아들 7명을 낳아주고 난 뒤에 무장순도 그냥 다 같이 아버지가 있는 궁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갔었을 때는 딸 혼자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올 때는 아들 7명을 데리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지니고 있는 어떤 재생, 아이를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이어지고 있는 서사무가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81번 문제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은 서사무가의 특징이 아니라 고려가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고려가요. 그 다음에 82번은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것은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총애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여기 82번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사신 남정기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 그 작품들에 남아있는 소설들의 작품들에 대해서 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문 여기까지 여러분도 그 정리하시면서 시청해 주신다고 고생하셨고 그러면은 다음 강좌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